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공급망의 ESG, 특히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물류 분야의 변화입니다. 최근에 SKAX가 독일의 카테나X라는 데이터 생태계에 국내 최초로 정회원 가입을 했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그냥 한 기업의 뉴스 정도로 볼 게 아니더라고요. 국내 제조업, 또 물류 운송업 전체의 탄소 발자국 관리 방식, 어쩌면 경쟁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카테나엑스라는 게요, 단순히 데이터를 한데 모아두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에요.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ESG, 특히 그 탄소 배출량 같은 환경 지표 있잖아요. 이걸 실시간으로 또 표준화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죠. 아, 자동차 회사들이 시작했군요. 네, SKAX의 참여는 이제 한국 기업들도 이런 글로벌 표준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주도했지만 그 영향력이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특히 우리 주변의 상품을 매일 실어 나르는 이 물류 운송 분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관심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핵심 정보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알맹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카테나엑스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유럽 자동차 업계 중심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핵심 원리가 뭔가요? 네, 핵심은 그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필요한 정보만 안전하게 공유한다는 데 있습니다. 각 회사가 자기 데이터는 자기 금고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할 때 서로 약속된 키, 그러니까 표준화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만 살짝 보여주는 식이죠. 뭐랄까, 내 민감한 정보 전체를 다 주지 않으면서도 협력은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 정보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부분만 딱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유한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하나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이거 어디서 어떻게 캤는지, 그 과정에서 탄소는 얼마나 나왔는지, 또 배터리 셀 만들고 모듈 조립하고 최종 차에 달아서 운송하는 그 모든 과정 있잖아요. 이 전 과정의 탄소 발자국을 단계별로, 그것도 참여하는 모든 회사들이 다 똑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럼 원자재부터 폐기까지 다 추적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품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환경 영향을 숫자로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SKAX가 가입했다는 건 이제 한국의 부품사나 소재 기업들도 이런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관리망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야, 공급망 전체에 투명한 혈액이 도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왜 특히 물류 운송 분야가 이 변화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가요? 제조업 자체의 탄소 감축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 제조 공정 개선도 중요하죠. 근데 물류 운송이 차지하는 탄소 배출량이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한 8% 정도가 물류 운송에서 나오고요. 제품 하나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발생하는 총 탄소량의 평균 한 20%, 많게는 30%까지 차지합니다. 8%요? 와,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서 이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우리가 매일 받는 택배 상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드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래서 카테나엑스 같은 시스템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화물차로 보내면 대충 이 정도 탄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평균값이나 경험치를 썼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실제 운송 경로, 사용한 트럭의 연식이나 유로 등급, 또 실은 화물의 무게, 부피, 이걸 다 반영한 족제율, 심지어 운행 시간대 교통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게 만약 해상 운송이면 선박 연료 종류나 운행 속도, 날씨까지 다 따져야 하고요. 와, 듣기만 해도 엄청 복잡한데요.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계산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비용 절감 때문인가요? 비용 절감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규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이죠. 아, 씨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EU로 수출하는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돈을 내라는 겁니다. 이때 제품 탄소량 계산에 물류 운송 과정에서 나온 탄소가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걸 정확히 계산해서 증명하지 못하면 아예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제도를 준비 중이고요. 헐, 그러니까 정확한 물류탄소 데이터를 못 내면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건 정말 생존의 문제네요. 그렇다면 당장 우리 물류기업들은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역량을 좀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단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고요. 둘째는 탄소 배출량 계산 역량 강화, 그리고 셋째는 저탄소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요. 운송 과정 자체를 데이터 생산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텔레매틱스 같은 시스템을 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연비, GPS 기반 운행 기록, 화물칸 온도나 무게 변화 같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저장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만 옮기는 게 아니라 운송의 모든 단계를 데이터로 남겨야 하는 거죠. 아, 운송 자체가 데이터가 되는 거군요. 네. 실제로 한 중견물류기업 사례를 보면요. 이 텔레매틱스 시스템 도입만으로 운행 최적화를 했더니 연료 효율이 15%나 개선됐다고 해요. 이걸 연간 탄소 감축량으로 바꾸니까 무려 2,000톤에 달했다고 하고요. 와, 15% 개선에 2,000톤 감축이라니. 데이터를 통해 효율도 높이고 탄소도 줄이고 정말 일석이조네요. 그럼 두 번째, 탄소 배출 계산 역량 강화. 이건 좀 전문적인 영역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해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산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ISO 14083이나 GLEC 프레임워크 같은 국제 표준입니다. ISO 14083 그리고 GLEC 프레임워크. 네. 네, 쉽게 말하면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데이터를 포함해서 운송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거냐 하는 국제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스콥3라고 해서 우리 회사 운영 외에 협력사나 물류 과정처럼 공급망 전체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량까지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 스콥3요. 네. 그래서 화주 기업들이 물류 파트너에게 아주 상세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무게랑 거리만 곱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 웰 투 윌까지 볼 건지 아니면 그냥 차량 운행 단계, 탱크 투 윌만 볼 건지 또 냉장이나 냉동 운송 여부 같은 다양한 조건을 다 반영해서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 기준 자체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전문성이 필요하겠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저탄소 운송수단 전환은 어떤가요? 이건 역시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수적인 방향입니다. 전기 트럭이나 수소 트럭 도입을 서둘러야 하고요. 또 트럭 운송 말고 철도나 해운을 연결하는 복합 운송, 그러니까 멀티모달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네, 복합 운송.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물론 크죠. 근데 예를 들어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도심 내 짧은 거리 배송, 즉 라스트 마일에서는 이미 총 소요 비용, TCO 면에서 디젤 트럭과 거의 경쟁할 만한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소 트럭은 장거리 운송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미 SKAX 같은 대기업들은 물류 파트너를 고를 때 이런 친환경 운송 역량을 중요한 평가 지표로 보고 있어요. 아,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업 수주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독일의 물류공용이죠. DHL.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배송 차량의 60%를 전기차로 바꾸고 항공운송에는 지속가능 항공유, SAF라고 하죠. 이걸 늘리는 등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고객들한테 고그린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아예 탄소 중립 운송 옵션을 제공하고 여기에 추가 비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탄소 중립 운송에 돈을 더 낸다.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프리미엄 서비스가 될 수 있다니? 그렇죠.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더 이상 비용 부담이나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택배 회사 야마토 운수 사례도 재밌는데요.
이 회사는 대형 트럭 운행을 줄이려고 도심 곳곳에 작은 물류 거점, 이걸 마이크로 허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걸 많이 만들었어요. 마이크로 허브요? 네, 그래서 거점까지는 큰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최종 배송은 전기 자전거나 손수레, 심지어는 도보 배송 비중을 확 늘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라스트 마일 운송 거리를 30%나 줄이고 탄소 배출도 크게 줄였다고 해요. 와, 운영 방식을 바꿔서 효율이랑 친환경을 둘 다 잡은 거군요. 결국 이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준비된 기업에게는 진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정확한 ESG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량,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B2B 고객, 그러니까 기업 고객의 73%가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제대로 주는 물류업체에게는 추가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73%나요? 네. 또 운송 효율 개선 같은 걸로 실제로 줄인 탄소 배출량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팔아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요. 정부의 녹색 물류 전환 기업 같은 인증 제도로 활용하면 세금 감면이나 정책 자금 지원, 또 공공 입찰에서 가점 같은 실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살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대응 수준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CJ 대한통운이나 한진 같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ESG 로드맵도 세우고 투자도 하고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물류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탄소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물류기업이 전체의 12%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기업 규모별로 나눠보면 대기업은 85%가 측정하는데 중소기업은 겨우 3%만 측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85%대 3%요. 와, 정말 충격적인 격차네요.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역시 비용 부담이 제일 크죠. 아까 말씀드린 텔레메틱스 같은 측정 시스템 구축하는데 평균 한 3억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이걸 또 운영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SO 14083 같은 복잡한 국제표준 계산 방법론, 이거 이해하는 것 자체도 큰 장벽이고요. 네. 근데 카테나 X 같은 데이터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완성차 업체나 SKAX 같은 대기업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많은 중소협력사들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정말 큰 숙제죠. 게다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물류 인프라 자체가 너무 낡았다는 문제도 있어요. 인프라 문제요? 네.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평균 연식이 9.5년이나 되고요. 미세먼지랑 탄소 배출이 훨씬 많은 유로4 이하 노후 경유차가 아직도 전체 화물차의 45%나 됩니다. 45%나요?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최신 유로6 차량보다 미세먼지는 10배, 질소산화물은 13배 이상 더 내뿜는 차들이 절반 가까이 돌아다니는 셈입니다. 물류 창고도 상황은 비슷해서 전체의 70% 이상이 지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에너지 효율도 매우 낮고 탄소 배출 관리에도 취약하죠. 들어보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격차와 노후화 문제를 보면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기술 발전이 좀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기술 혁신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 이걸 활용하면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운송 경로를 짜거나 화물차 빈 공간을 최소화하도록 적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전체 운송 효율을 한 20%에서 30%까지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20% 30% 개선이요? 네. 크네요. 네. 또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운송 단계별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데이터를 투명하고 또 위변조 불가능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미 머스크 같은 글로벌 해운사들이 참여하는 트레이드렌즈라는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트레이드렌즈요? 네. 그 외에도 현실이랑 똑같은 가상의 물류 시스템을 컴퓨터 안에 만드는 거죠.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물류센터 위치를 바꾸거나 운송수단을 변경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역시 여러 대의 트럭이 줄지어가는 군집주행, 플랫투닝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면 연비를 10%에서 15%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요. 이런 기술들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특히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다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술 도입과 함께 반드시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업계의 협력이 같이 가야 합니다. 특히 중소물류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정부의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야 하고요. 기술 컨설팅이나 교육 지원도 필요합니다. 독일 정부가 로지스틱스 2030이라는 국가 전략 아래 매년 1조 4천억 원 이상을 물류 분야 탄소 중립 기술 개발과 확산에 투자하고 특히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아까 나왔던 ISO 14083 그리고 GLEC 프레임워크 같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도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ESG 관리 노하우나 시스템을 중소협력사들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상생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협력 부품사들과 그린 물류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은 규제는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EU CBM은 2026년에 본격 시행되고 2030년에는 적용 대상이 거의 모든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캘리포니아주의 각종 환경 규제, 또 중국의 탄소 중립 목표 같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움직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부터 2030년까지 이 시기를 우리 물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이걸 결정짓는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골든타임 2030년까지군요. 네. 따라서 물류 기업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각자 상황에 맞는 탄소 중립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ISO 1464와 같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표준 인증이나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인 SBTA 가입 등을 통해서 자사의 감축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로드맵을 세운다고 했을 때 어떤 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좀 현실적일까요? 예를 들자면요. 2025년까지는 우선 우리 회사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텔레메틱스 도입 같은 거겠죠. 이걸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기초 체력 다지기 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AI 기반 최적화 솔루션 같은 걸 도입해서 운송 효율을 본격적으로 높이고 전기 트럭 같은 친환경 운송 수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영양 고도화 단계를 거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친환경 운송수단 비중을 대폭 늘리고 공급망 전체의 탄소 중립 물류 체계를 완성하면서 나아가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친환경 물류 서비스 같은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내는 완전한 전환 단계,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3단계 로드맵이군요. 2025년까지 기초 다지기, 27년까지 역량 고도화, 그리고 30년까지 완전한 전환. 네, 오늘 SKAX와 카테나X 이야기를 시작으로 물류 공급망의 ESG 전환이라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 이게 단순히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동적인 대응 차원을 넘어서 우리 물류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 과제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물류기업은 단순히 화물을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옮기는 그 역할을 넘어서야 합니다. 고객사인 화주기업들의 ESG 목표 달성을 돕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하는 거죠. 그 핵심 역량이 바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능력입니다. 이건 더 이상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되었고요.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분명 위기가 아닌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혹은 관심 분야의 새로운 시각과 또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미 발생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줄일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초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물류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설계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제품 생산 기지의 위치를 정하거나 원자재 조달 방식을 결정할 때 이 물류 과정에서의 탄소 효율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사결정 변수가 될 수는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